암을 키우는 식습관.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는 습관입니다. 암이 전이됐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이 전이되었을 때 생기는 주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참 질문 자체가 좀 막연한데 어디에 전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암의 특징이 전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옮아져 가는 거, 이게 전이죠. 옮아가지 않는다면 암이 아니죠. 양성종양이고 다른 데로 옮아가기 때문에 악성종양이죠.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당연히 전이되는 부위마다 다른데 암으로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집니다. 6개월 이내에 6kg 이상 빠진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은 특별하게 무슨 살을 빼기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피곤하면서 밥맛이 없으시고 또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 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장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 대장에 항문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위장에 암이 생겼으면 입으로 출혈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의 출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증상, 이걸 피로독이라고 하죠. 피로독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구든지 과로하면 피로하기 마련인데 피로하면 집에 가서 손발 씻고 밥 먹고 들어 있으면 50% 이상 피로가 풀립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피로가 싹 풀려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의 피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도저히 피곤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럴 때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지 않나. 만성 소모성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암에 반드시 있을 것이 하나가 체중이 빠지는 것 그리고 출혈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살짝 덧붙였습니다. 의외로 암을 키우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키우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게 설탕입니다. 설탕.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아십니까?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굳이 설탕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또는 과자 종류에 보면 둔갑된 형태로 암이 다 들어있습니다.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둔갑된 형태의 설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설탕을 먹는 거예요. 김치를 먹어도 그렇고 김치찌개를 먹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음식이 설탕이 다 들어있고 또 과자를 먹을 때는 그 속에 설탕이 아주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설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죠. 암은 설탕을 먹고 자란다. 설탕,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의 식습관이 암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에 나쁜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식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독성에 대해서는 우리 몸에서 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이 있죠. 스스로 몸 안에서 다 풀어버리고 독을 없앴다는 거죠. 그게 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독은 간에 다 모입니다. 간에 다 모이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화학 공장이 이 간이 독을 해독시켜 주기 때문에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몸에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간에서 독소가 다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독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담관인데 그 담관을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는데 담관이 딱 막히면 도로 간으로 역류가 되죠. 그러게 되면 쓸개와 간의 독소가 해서 갑자기 큰 사고가 나요. 그게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간암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과식을 해서 몸에 들어가서 남은 것들이 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보면은 병질변 밑에 입부자가 3개가 있고 밑에 매산자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산처럼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 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식습관만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에 의해서도 오는 거고 신경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할 말 안 할 말 또 먹을 거 말 거 산처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원인에 대해서 오히려 암이 자꾸만 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으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임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이 되는 걸 메이저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은 많이 먹어야 몸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너 팩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량 원소라고 하는 것인데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먹어야 됩니다. 조금 먹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촉매 역할을 해줘서 도와주는 것인데 임상에서 보면은 오히려 미네랄을 그리고 비타민 종류를 너무 많이 먹어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원소를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과잉돼서 암이 드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리하면 정말 많이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는 건 괜찮은데 적게 먹어야 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거 혹시 내 주위에 소위 영양 음식이라고 영양제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분별하게 많이 먹는 것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소량으로 흡수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식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또는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좋다더라 하는 것을 근거 없이 많이 먹어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몸에서 암이 생기고 암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 한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은 굶어 죽는다 그랬죠. 굶어 죽는다. 서양 환자들은 배 터져 죽는다. 한국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암에 걸리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안 좋다 저것도 안 좋다 이래서 워낙 제한하는 음식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서 다 금하고 제한하다 보면은 결국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서양의 암 환자들은 자기가 암 걸리면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암이란다. 내가 이렇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거 많이 먹어라 저거 많이 먹어라 하면서 막 가져옵니다. 막 가져오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한국 암 환자들은 너무 안 먹어서 결국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 그래서 암 환자는 영양실조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암에 대한 치료의 원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10,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7이나 8 정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암의 조직을 잘라내고 암의 독소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하죠. 나쁜 기운. 사기를 잘라내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 3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 몸의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우리 몸의 원기로 하여금 스스로 남아있는 암기운을 제거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거사라고 합니다. 전기를 북돋워 주어서 사기, 즉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부정거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에는 암을 수술을 하든지 또는 제거하는 치료하는 약을 쓰든지 해서 암을 쫓아내는 치료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부정을 못해서 그런다. 북돋워 줄 부자입니다. 전기를 북돋워 준다. 우리가 부조한다 그러죠. 부조. 북돋는다. 힘을 북돋워 준다 할 때 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부정을, 즉 전기는 원기인데 몸에 원기를 바짝 도와주면 몸 안에 있는 원기가 면역력을 얻어가지고 그것이 스스로 암을 쫓아내고 제압시키는 겁니다. 물론 몸속에 있는 암을 다 제압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100조 개라고 합니다. 100조 개. 100조는 세알릴 수가 없는 거죠.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무한히 많은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대사를 하는데 완전한 대사를 하지 못하고 전자 한 개가 불완전한 소위 불완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자 한 개를 빼앗긴 세포가 특히 그것이 DNA 핵에서 전자를 빼앗기면 그 세포가 병든 세포가 되어서
바로 돌연변이에서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하지만은 음식을 먹어서 또는 생활 습관이 어떻게 해서 암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50% 이하입니다. 50% 이상 주된 원인은 돌연변이 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변이해서 전자항기가 부족한 암세포로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려 5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 돌연변이된 암세포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하죠. 그래서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원기로 하여금 그것을 쫓아내게 만들어서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면은 암이 아니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100쪽이라고 얘기했죠. 누구든지 100쪽의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만은 암세포가 10억 마리 이상 발견이 되면은 암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줄어들면 암이 나았다, 암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 마리 이하로 줄어들게 만드는 데는 약으로 끝까지 하다 보고 끝까지 수술로 하다 보면은 결국 암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북돋워 가지고 몸 자체 내의 힘으로 암을 쫓아내고 만들어서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있기는 조금 있어도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적과의 동침을 만들어 버리면 평생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심하고 또 이렇게 생활 습관,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원칙 있으신가요? 네, 건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이 얘기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죠.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는 나는 할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이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기대를 하게 되면 자꾸만 실망을 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기대를 하다가 자꾸만 화를 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병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입니다. 암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신경질적인 사람, 많이 불안해하고 긴장해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병인데,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자기가 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려면 좀 부족해도 된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할 수도 없고 또 했으면 안 된다, 기대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좋죠. 제가 결혼을 하는 후배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참 의미 있고 아주 행복한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리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신랑, 이 신부 이외의 다른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또 내 신부,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하고 요구하고 바라고 한다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저래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매이다 보면은 결국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면에서 자유하고 놓을 수 있는 거, 욕심을 다 가지지 않는 거, 욕심을 푸는 거, 그런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첩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암을 예방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 중에는 사실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있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많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빨간색은 심장에 좋고 피에 좋고, 노란색은 간에 좋고, 파란색은 또 위장에 좋고, 흰색은 폐에 좋고, 검은색은 콩팥에 좋고,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특히 실제적으로 흰 색깔이라든지 검은 색깔의 음식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흰색 같으면 생선의 흰살이라든지 또는 버섯 이런 거겠죠. 그리고 검은색 같으면 미역 같은 거 이런 음식인데 생각보다 흰색과 검은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흰색과 검은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다 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색깔 중에도 색깔이 진한 게 좋습니다. 진한 색깔의 음식, 특히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면 할수록 과일은 채소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소가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채소 속에 들어있는 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 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탄수화물이나 음식인데 생각보다 채소와 과일을 너무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먹더라도 색깔이 진한 것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것을 많이 먹자라고 한 것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생각도 못했던 암의 예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라고 하는 것은 8대2의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먹어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돼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80%, 정신적인 에너지로 되는 것은 20%.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건 바로 사실 20%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80%는 못 됩니다. 정신력은 20%, 위장은 80%. 음식을 잘 먹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위와 장은 평생 써먹을 것인데 그것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우리 몸에 원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의 원기가 있고 하나는 후천의 원기가 있습니다. 선천의 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기, 신기, 콩팥 신자를 쓰는데 양기를 말합니다. 섹슈얼 에너지, 파워, 성적인 기능 이거죠. 이제 청춘이 되면 한창 하다가 갱년기 되면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비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기능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화의 기능, 위와 장의 기능, 비기입니다. 비기. 사람은 신기가 약해져도 비기가 강해지면 그 힘으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인데 제일 마지막에 신기와 비기가 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원기가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이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위와 장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 그게 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위장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먹으면서 자극성 있는 것을 피하고 그리고 몇 가지 원칙 그렇게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암 환자는 누구든지 나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암 환자입니다. 또 암이 있어도 천수를 다하는데 아무리 지장 없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나 암이 없는 사람이나 천수를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있어도 큰 효과,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가 갑상선 암으로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연세가 많아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그대로 그냥 케어만 합시다. 이걸 관리라고 그럽니다. 관리만 잘하면 꼭 칼을 내지 않고도 천수를 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비관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하지 마시고 정말 내 나이에 내 체력에 정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반드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도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영양실조 때문에 죽는 게 더 많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음식, 영양을 취하면서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하나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입니다 하는 증상들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당뇨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갈증이 나죠.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소갈증이랍니다. 소갈증. 참 목이 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이 타고 또 배가 자꾸 고프고 소변을 자주 본다. 이것을 삼다라고 하는데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마시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는데 그러면서 자꾸 피곤해진다. 본인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당뇨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가 아니고도 그럴 수가 있지만은 당뇨일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서 체중이 좀 빠지죠. 체중이 살살살 빠져나갈 때 그럴 때는 당뇨가 아닌가 제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당뇨라고 하는 병은 당연히 혈관 속에 글루카곤 당 성분이 높아져 가는 병인데 이것은 무서운 것이 혈관 질환입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고 혈관이 깨지고 막히고 그래서 생기는 혈관병이 제일 무서운 건데 목이 마르다고 하면 피 속에 있는 피색소들 즉 백혈구와 적혈구들이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피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목이 말라서 갑자기 어느 날 피떡이 돼서 피가 뭉치게 되면 그곳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어느 부위에서든 피가 탁 막혀서 혈전이 생기면 바로 그냥 풍이 오는 것이고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목 마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생기면 옆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퍼마셔라. 저 밑에 내려가서 깨끗한 생수 먹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개울물이라도 퍼마셔라 라고 하는 그 얘기 대단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인보다 한국인이 당뇨에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생활 습관적인 문제입니다. 유전적인 이유로는 사람들이 조금 그 췌장이 작다라고 되어 있죠.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좀 작다.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어야 그래야 당뇨가 조절이 되는데 췌장 자체가 조금 작다. 그게 유전적인 한국인만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이게 당분이 됩니다. 포도당이 되는데 포도당이 되고 남은 것은 또 중성지방이 되는데 포도당이 되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뇨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도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하나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단백뇨죠. 단백뇨는 당연히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온 것입니다. 콩팥에 보면은 사구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구체가 우리 몸에 물을, 즉 소변을 걸러주는 곳이죠. 이것은 도라문강 하나 정도, 다시 말해서 180리터 정도의 물을 사구체에서 하루에 걸릅니다. 걸러서 99%를 재흡수시키고 1.8리터 정도만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그게 소변인데 이 사구체의 대부분이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뇨가 걸리면은 혈관이 망가져서 사구체에 들어있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사구체에서 필터링하는 걸름 작용이 약해져서 단백질 같은 것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백뇨가 많이 생겨서 단백뇨 때문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품이 생기는 것만 가지고 단백뇨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또는 콩팥이 망가졌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먹는 음식물과도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우리는 생활 습관 중에서 음식 먹는 습관 때문에 당뇨에 많이 걸린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 밥을 먹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흰쌀밥을 먹지 말자. 잡곡밥이라든지 현미 그리고 보리밥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래 조금 거친 음식들 있죠. 이것을 조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조식을 많이 먹도록 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음식 조심을 잘하면 건강을 지켜지는 것인데 반찬을 밥처럼, 다시 말해서 부식을 주식처럼, 주식을 부식처럼 먹자. 주식을 부식처럼 조금 먹고 부식을 주식처럼 제일 먼저 먹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제일 먼저 채소부터 먼저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질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서양인들보다 당뇨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좀 적게 먹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밥은 한 숟갈 덜어내어 놓고 먹고, 아니면 조금 남기든지,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입니다. 밥이든 국이든 완전히 싹싹 다 핥아 먹는 것을 완전하게 먹는다. 그래서 완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완식을 하라고 배워왔지만 완식을 하지 말고 조금씩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남겨도 된다. 배가 부르면 웬만하면 조금 남겨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을 소식이라고 그러죠. 소식. 차라리 완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것이 당뇨에 안 걸리고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는 말씀 팁으로 드렸습니다. 반대로 의외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뇨를 악화시키는 식습관은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맛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무슨 맛인가 하면은 짠맛과 단맛입니다. 짠맛이 있고 단맛이 있을 때에 맛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맛이 좋다 하는 말과 통합니다. 그런데 짠맛만 있거나 단맛만 있으면 맛이 없는 거죠.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다. 그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 해서 아무 맛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특히 맛있는 음식, 짜면서도 단 음식이 들어가면은 당뇨가 악화됩니다. 단 음식 자체가 몸을 살찌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다 짠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 혈압도 높게 합니다. 그래서 짠맛과 단맛을 같이 먹으면 당뇨도 나빠질 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오게 되는데, 사실 5년 정도 이상 된 당뇨 환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고혈압과 당뇨는 같이 옵니다. 당뇨 환자가 고혈압도 오고 고혈압 환자가 당뇨도 같이 오고, 그런 경우가 90% 이상. 이것은 짜고도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아닌 사람이 고혈압인 경우보다도 당뇨인 사람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 풍이라든지 쉼, 심장, 뇌 질환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릴 확률도 5배 이상 높아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당뇨병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도 악화시키고, 그러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맛이 있어서 그랬는데, 맛이 있는 음식은 또한 반드시 많이 먹게 마련이죠.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먹는 겁니다. 빨리 먹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지, 천천히 먹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맛이 있는 음식을 빨리 먹는다. 그래서 결국 과식하게 되기 때문에 당뇨가 낫지 않는다. 당뇨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약으로는 현상 유지만 하고 합병증이 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생활 처방하는 거죠. 생활 처방을 같이 해줘야 나아지는 것이고, 당뇨는 있다 하더라도 합병만 안 생기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합병만 생기지 않으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운동이죠. 운동을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당뇨가 자꾸 나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만 하십시오. 걷기 운동만이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걷기 운동만 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당뇨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당뇨 좀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요새 당뇨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 5200만 명 중에서 당뇨 환자가 한 650만 되는데, 내당능장애까지 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5분의 1이 당뇨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큰일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음식 조심과 그리고 운동요법 해주면서 일상에 약을 같이 복용을 해주면 있어도 합병증이나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뇨의 관리입니다. 당뇨는 관리만 잘 해주면은 큰 합병증 없이 잘 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일종의 친구처럼, 적과의 동침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주면 오히려 좋을 것입니다. 당뇨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당뇨는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뇨는 낫지 않는 병이다. 그러나 관리하는 병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되지 반드시 나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한번 걸렸다 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는다. 약을 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 조심과 운동도 해줘야 되겠죠. 일병식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병이 있으면 1000가지의 병을 씻어낸다. 그런 용어인데,
우리가 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음식을 좀 조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암이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약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맑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다른 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한 점이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 있는 병이니까 이제부터는 음식 조심을 하고 운동 조심을 하고 또 약은 그대로 먹으면서 해서 합병증이 오지 않게 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병에 이완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약 좀 먹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습니다. 약을 먹어서 나을 수 있는 병,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자라고 하는 병은 오히려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아무런 약도 없고 치료 방법이 없는 그런 병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단순 피로나 건망증을 치매 증상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순 피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피로감 느낀다. 다시 말해서 하룻밤 충분히 잠을 자고 나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계속될 때 피로다라고 말하죠. 피로라고 하는 것은 젖산입니다. 락틱 애시드, 젖산이 우리 몸속에 쌓여 있어서 근육 속에 쌓여 있다가 이것이 H2와 CO2로 분해되어서 H2는 물로 나오고 땀으로 나오고 CO2는 코로 가스로 나온다면 피로가 분해되는 거죠. 그러면 피로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몸속에 쌓여 있으면 근육 속에서 여기저기 아주 아프게 되는 것이 단순 피로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잊고 있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잊었다가 다시 또 생각이 나고 하는 게 이게 건망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치매는 그거와 좀 다른데 오늘 치매에 대해서 조금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기억을 하게 되면 뇌 뒷속에 해마 안에 단기 기억 저장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기 기억 저장 장치. 이곳에 들어가서 딱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기억이 장기 기억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되는데 장기는 측두엽에 있죠. 양쪽에 있는 측두엽 안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장치라고 하는 곳에서 기억이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기억이 잊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 중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하신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은 이미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이 다른 최근의 기억은 다 못하는데 아주 옛날의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기억, 오래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은 장기 기억 저장 장치에 들은 것은 기억이 가능하지만 해마에 있는 단기 기억 저장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의 기억은 안 되고 옛날 기억만 된다. 이게 이제 치매 증상이죠. 이에 비해서 뇌동맥경화증으로 오는 그런 기억 상실 증상은 장기와 단기를 다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억상실증은 뇌동맥경화증으로는 기억상실증이라 이것도 치매하고 또 다른 거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단기 기억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오래된 옛날 기억만 하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가르쳐줘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단기 기억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드려도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하는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치매를 무슨 병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보호자는 환자에 의해서 디비지는 병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말을 해드려도 모르니까 결국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또 보호자에게 학대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바로 치매라고 하는 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의 3대 인지장애 증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 잊어버리는 증상들.
시간, 장소, 그리고 사람이죠. 시간, 장소, 사람. 치매 환자들이 왜 자꾸 바깥을 나돌아다니는 그런 방황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입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른다. 난 내 집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집이라고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게 집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내 집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환장을 그러십니까? 그래서 자꾸 밖에 나와서 밤새도록 자신의 집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길을 많이 잃고 헤매죠. 또 사람에 대한 인지장애, 내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인지장애. 아이고, 아들을 몰라보더라,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더라, 그래 병이 참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증상이고, 치매의 병이 심해지는 것은 시간에 대한 인지장애입니다. 지금이 뭐 할 때인지를 모른다. 지금이 잠을 잘 때인지 밥을 먹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를 모른다. 시간에 대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방금 식사를 해놓고 또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방금 씻어놓고 또 씻으려고 할 때, 병이 심해졌구나,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적으로는 인격의 장애가 오는 병이다. 치매는 인격의 장애가 옵니다. 물론 가끔은 얌전한 착한 치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치매 환자들은 인격이 황폐화됩니다. 욕을 하게 되고, 성을 내게 되고, 고함 지르고,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성적으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달려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그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는 생각도 못할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마치 감기 들면 기침하듯이, 또 배탈 나면 설사하듯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단기 기억의 장애가 와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다. 두 번째로는 인지장애가 와서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해서 모른다. 세 번째로는 인격의 황폐화가 온다. 이 세 가지를 간병하는 사람이 알고 있으면 아주 넉살 좋게 잘 간병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고 달려들다가 결국 환자는 보호자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게 되고, 보호자는 환자에 의해서 디비지게 되는 병이 치매다라고 하는 병, 치매의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치매의 유전 또는 체질적인 그런 소리는 다분히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격세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버지 대에서는 없었는데 할아버지 대에는 있었던 것이 자손, 손자 대에서 나타나는 것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것이 유전이고 아니고를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무슨 병이든 유전적인 요소는 20% 이상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의 원인을 볼 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뇌 속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자. 혹시 뇌 속에 쓰레기, 단백질 쓰레기, 단백질 쪼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뇌 속에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는 우리가 흥분을 하든지 불안하든지 걱정을 하든지 좌우지간 부정적인 감정에 많이 휩싸였을 때에 많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누구든지 간에 쌓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뇌의 청소는 언제 하느냐 하면 밤중에 10시에서 2시 사이에 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내는 환경 미화원들이 나와서 뇌를 깨끗이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치매가 안 걸린다. 잠을 잘 자면 치매가 막아진다, 예방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뇌의 찌꺼기들을 청소를 잘 해내야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한때 흥분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안했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청소가 되어지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가 되지 않고 그동안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굉장히 뇌 속에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매가 되는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치매가 발병한 원인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시냅스라고 하는 기억신경이 있죠. 기억세포가 있는데 바디 앤 타일, 바디 앤 테일 그렇게 해서 몸과 꼬리를 서로 연결이 돼서 기억이 딱딱 연결이 되는 것인데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흥분하게 되면 테일, 꼬리 부분이 탁탁 끊기는 것입니다. 탁탁 끊기면 앞의 기억과 뒤의 기억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 현상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다음 문장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괄호를 치고 안에 까만 블랙이 들어간 것처럼 멍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블랙 현상인데 이럴 경우도 바로 그 시냅스의 연결고리가 탕탕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충격을 받거나 옆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인격을 무시하거나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그런 아주 힘든 일들이 있으면 연결고리가 탕탕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치매가 많이 만들어진다. 내가 막 고함 지르고 잘하라고 다그치고 화내고 한 것 때문에 당한 사람은 오히려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안 되면 조심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매는 낫는 병이 아닙니다. 안 걸려야 됩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한번 걸린 상태는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탕탕탕탕 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치매는 머리를 안 쓰려고 하면 옵니다. 머리를 안 쓰려고 막 그만하자. 더 이상 생각하기 싫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쉬다 보면 자꾸 쉬고 싶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뇌를 자꾸 써야 뇌 속에 주름이 깊어지면서 뇌가 건강하고 맑고 또 젊게 되어가는 것인데 뇌를 안 쓰다 보면 주름이 자꾸 펴지면서 기억이 없어지고 뇌 자체가 또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뇌의 체적이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소되게 되는 것이 원인이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뇌 동맥 경화증이 있어서 혈관이 부딪히면서 피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질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약해져서 뇌 체적이 약해져서 동맥 경화의 하나로서 치매가 오는 것도 상당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그런 원인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도 치매 증상을 늦출 수 있나요? 치매는 약물 치료만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치매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약을 주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뇌 영양제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치매를 고쳐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 치매를 고쳐주는 실제로 치매를 고친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일단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치매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같이 소위 말하는 생활요법으로 같이 치료를 해야지 약물 치료에만 의존해서는 되는 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를 늦추거나 치료할 수도 있나요? 치매는 매일매일의 생활요법에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는 것이 좌방구와 우방구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왼쪽 방구는 기억력이라든지 종합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암산이라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구가 있고 우측 방구는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또는 이런 예능, 예체능의 창조적인 그러한 것을 하는 방구가 있죠. 그런데 이런 좌방구와 우방구를 노화시키지 말고 자꾸 발달시키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평생 학습을 하라는 거죠. 평생 학습. 이걸 다른 말로 생애 학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배워서 60대까지 써먹고 60대부터는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가정, 그리고 외국어 이런 것을 배워서 30년간 써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60대 초반에 그런 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면 뇌가 굉장히 맑아지고 발달해지고 젊어집니다. 그러면 치매 확률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생애 학습, 평생 학습을 한다 생각하면 재미도 있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60대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뇌가 망가지게 되는 것인데 좌방구와 뇌방구를 두루 쓰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앉아만 있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앉아만 있으면 치매가 금방 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80%, 15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무려 3배나 확률이 증가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움직여야 되느냐? 하루에 보통 4,000보를 움직여라. 4,000보. 4,000보에서 1만 보 사이를 그냥 매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4,000보를 운동장을 뺑뺑 돌아라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한 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걷고 계단 같은 것은 웬만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해도 이리저리 합하면 하루에 4,000보는 된다는 거죠. 생활에서 이렇게 하루에 4,000보를 조금씩 걷는 훈련을 해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다리의 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치매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어서 하루에 4,000보 이상만 걸어주면 굉장히 좋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약한 알칼리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약한 알칼리 음식, 보리밥이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또는 현미라든지 채소, 생선, 과일 이런 거 다 약한 알칼리 음식. 이에 비해서 고기 같은 고량 진미는 대부분 산성 음식입니다. 산성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피가 탁하게 되어서 우리가 치매 같은 그런 병뿐만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든지 소위 심장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음식 조심과 운동요법 그리고 학습요법 이런 요법을 같이 해주면 뇌가 굉장히 젊고 건강하게 되면서 치매에 많이 예방이 된다는 것이죠. 치매는 일단 걸리면 치료가 힘든 병, 예방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예방 중에 제일 중요한 예방은 아까 말했듯이 뇌 속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요법들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최악의 습관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안 좋죠. 뇌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위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 역류가 잘 됩니다. 위산이 역류가 잘 되는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것이 밥 먹고 바로 눕는 겁니다. 그러니 2시간 동안은 눕지 말라고 하죠. 자, 음식을 먹으면 1시간 정도는 모든 피가 위로 갑니다. 위로. 그래서 위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은데 운동을 할 때는 피가 팔, 다리로 가게 됩니다. 팔, 다리로 갈 때는 움직여주고 위로 움직여줄 때는 가만히 있어주고 또 팔, 다리도 안 가고 위도 안 가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눕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자는 것이 제일 좋은데 밥 먹고 바로 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뇌를 병들게 하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뇌를 병들게 하는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나쁘다. 입만 열면 그런 부정적인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부터. 아니야, 안 해, 안 돼, 나쁘다, 뭐 기분 나쁘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습관들. 그리고 또 나는 늙었다, 나는 안 돼, 이미 나는 늙었다, 자기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직까지 젊었다. 이거는 이제 뭐라 했냐면 절대 나이라고 하는데 절대 나이가 어떠하더라도 주관적 나이, 내가 생각하는 내 나이는 아직 29세다, 나는 30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가 젊은 사람은 치매에 훨씬 덜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관적 나이가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 객관적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도 당연히 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나이가 늙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또 세상이 달라져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0.7을 곱해야 됩니다. 우리 선대에, 우리 아버지 대에 70세라 그러면 지금 0.7을 곱하면 49세죠. 지금 49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요새 누가 나이 60이라고 환갑잔치를 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나이 70세는 지금 나 50세 정도 돼야 옛날 나이 70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젊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객관적 나이 때문에 나이는 늙었다, 나는 늙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도 제일 많고 무슨 병에든 잘 걸릴 수 있고 특히 암 같은 그런 골치 아픈 병에도 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 하나 바꾸고 고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젊고 아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라.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라. 내일 죽는다면 오늘 다 해놔야 되겠죠.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해놓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플랜을 세우고 액티브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젊은 삶이 되어서 치매뿐 아니라 암 같은 그런 병들과도 많이 거리감이 생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뱃살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뱃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식사를 적당히 잘하면서 운동을 하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먼저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식사는 항상 그렇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순서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먼저 채소를 먹으십시오. 채소를 먹고 반찬을 다 먹는데 그 다음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질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는데 밥은 조금 적게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남긴다. 그러한 원칙을 딱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포만감을 느끼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이 조금 더 부르게지면 딱 숟가락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으면 10분만 있으면 배가 부풀어 나서 터져나갈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포만감이 생기게 되죠. 음식을 먹어서 제때에 먹어서 하루 3끼 먹는데 제때에 먹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뱃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때에 먹지 않고 때가 아닌 때에 먹는 것, 밤중이라든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때에 먹는 거, 여분에 먹는 이런 것들 때문에 뱃살이 많이 찐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3끼 먹는 밥 이외에 맥주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오히려 여분의 칼로리가 많아져서 그것들이 뱃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은 당이 되죠.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개가 다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제일 높고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바뀔 확률은 조금 낮아요. 하지만 다 바뀝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으로 쓰고 남은 것은 또 전부 다 중성 지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탄수화물도 남은 것은 지방이 되고 단백질도 지방이 되고 지방도 지방이 된다. 그러니 몸속에 남아있는 것은 지방이죠. 중성 지방이죠. 간에 쌓이면 지방 간, 심장에 쌓이면 지방 심, 내장에 쌓이면 지방 내장, 내장 지방, 그리고 배에 쌓이면 뱃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뱃살이 쌓일 때는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허벅지 이런 데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둥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사를 반드시 식사를 할 때 하자. 할 때 이외에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식사할 때에는 식사 순서를 좀 지켜서 하자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뱃살이 자꾸 찌고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운동 할 거 없고 걷기만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5km 정도 빠른 걸음으로 일주일에 4번 이상 그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코 위를 오르듯이 이렇게 크게 저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면 100% 빠집니다. 뱃살이 빠질 때는 그 전에 먼저 얼굴살부터 빠집니다. 얼굴의 살도 좀 빠지면서 배의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훨씬 다르게 되는데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달리기를 하면 더 빨리 빠지겠지만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나 혈관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약간 헉헉 끓을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은 달린다. 그 대신 그것은 밥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하든지 아니면 당뇨가 없는 사람 같으면 밥 먹기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다. 식사와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 뱃살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배는 튀어나오고 허벅지는 약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반대가 되죠. 허벅지는 단단하게 되고 배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걸어주면 장단지가 단단하게 됩니다. 장단지, 종아리라고 하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고 건강해야 심장까지 돌아가는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이고, 종아리를 만져봐서 종아리가 물렁물렁하고 자꾸 골아지는 사람은 운동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다리가 튼튼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다리가 약해서 자꾸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수명에 지장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걸을 수 있을 때에 열심히 걷고 빨리 걷고 많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을 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욕을 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고 하나는 눈입니다. 밥을 참아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순간에 그만큼 더 먹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그만큼 더 먹게 됩니다. 눈, 잠을 안 자고 참았다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또 그만큼 또 자게 됩니다. 절대로 잠과 배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은 충분히 자야 되듯이 밥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특히 한 끼를 굶어서 체중을 빼겠다든지 그렇게 하는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고 굶게 되면은 몸속에 단백질 같은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약해지게 되고, 특히 그 여성들의 경우에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고 또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살, 체중 이것에 치중한 나머지 몸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생리에 문제가 오고 임신의 장애가 오고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빈혈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안 그래도 피가 자꾸만 나가는 그런 병이죠. 남자는 평생 남자는 힘을 쓰는 사람이고 여자는 피를 쏟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평생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기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남자는 계속 기를 보여줘야 되고, 여자는 평생 피를 쏟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있어서 피가 계속 나가고 아기를 낳고 나면 또 피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평생 피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피를 도와주고 보여주는 것은 음식이 최고인데, 여성이 살 빼기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망가지고 병이 들고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정리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때를 굶는다,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단 음식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 음식은 아주 맛이 있죠. 맛이 있다고 믿지만은 이 단 음식이 사실 요새 너무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달아도 너무 단 음식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제일 단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단 음식은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제일 짠 음식이 뭐냐면은 칼국수입니다. 모든 음식이든 무슨 음식이든 간에 차게 하면 단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찬 음식이 단맛을 느낄 정도가 되면 달아도 굉장히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면 짠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음식이 맛이 좀 짜고 간이 맞다 느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짜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탕이라든지 칼국수는 굉장히 짜게 먹는 그런 음식이고, 팥빙수라든지 아이스크림은 어마어마하게 단 음식입니다. 굉장히 단 음식, 그리고 굉장히 짠 음식, 이러한 음식들은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달면서도 짭니다. 굉장히 달면서도 굉장히 짠 음식이 사실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그런 기름 있죠. 식용유. 특히 불에 이렇게 튀긴 것은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경우는 어떤 불에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식용유는 처음에 아주 맑은 식용유 때는 이소 식용유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몸에 좋은 겁니다만은 이것이 열을 가하면 새까맣게 되죠. 새까맣게 기름이 타버리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 기름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되어버리면 바로 발암 물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만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프라이드 치킨을 사왔을 때 이것이 어떤 기름에 튀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자꾸 했던 기름 또 쓰고 하다 보면
시커먼 기름에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역시 트랜스 기름에 태워진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겁니다. 또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올리브유는 참 좋은 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그런 올리브유도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트랜스 올리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을 먹을 때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약간 불에 이렇게 익혀서 먹는다.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 하죠. 구워서 먹을 때 말이죠. 굽고 난 다음에 올리브유를 살짝 발라서 먹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쳐서 굽느냐 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쳐서 구우면은 그 올리브유가 트랜스 기름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돼서 몸에 발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당에도 직접 좋지를 않고 살찌게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토마토를 살짝 구운 상태에서 기름을 잘 발라서 먹는다고 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만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먹는다고 해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또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호두 참 좋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20알 정도, 많아야 30알 정도 하루에 그 이하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또 많이 먹으면은 이게 또 굉장히 고칼로리입니다. 굉장히 고칼로리이기 때문에 살찌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과류가 대부분 소금이라든지 설탕에 이렇게 범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먹을 때는 설탕이나 소금이 조미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독이 된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들, 고단백 저지방이죠.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것은 닭가슴살이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게 별로 맛은 없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는 법입니다. 또한 생선에 있어서도 흰살 생선은 좋습니다. 흰살 생선이 대부분 고단백 저지방 그런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소 같은 걸 좀 많이 먹어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서 달걀 같은 그런 소위 완전식품이죠. 삶은 달걀을 먹어주면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할 때는 여기에 먼저 지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방이 없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 고단백 저지방, 그리고 싱싱한 채소, 과일, 그리고 버섯 종류 그것들이 좋겠고 또한 그 오트밀 같은 그런 딱딱한 견과류를 죽으로 해서 만들어 먹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복에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효과 더 좋게 하는 식단이 있나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공복 시에 당뇨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거릭 요거트죠. 무가당 거릭 요거트. 시중에 파는 거는 가당은 아닙니다. 가당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고 무가당 거릭 요거트에 거기에 견과류를 좀 넣어서 그러니까 호두라든지 자씨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좀 넣어서 이렇게 퍼먹는 거 이런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것이 아주 속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할 수 있다면 낫또를 좀 먹는 것도 좋습니다. 낫또라든지 연두부 같은 거. 낫또는 그 끈적끈적한 그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낫또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낫또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5분 정도 넣어두면 안에 있는 그 유익균들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살아나면 거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차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딱 떨어뜨려서 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밥하고 같이 먹으면 되죠. 그런데 밥을 안 먹더라도 그것만 먹어도 속이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녹즙 같은 것도 좀 먹어주면 좋습니다. 녹즙은 그 철에 나오는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그런 것을 많이 같이 해서 먹어주면 그 한 잔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되는데 많이 마실 필요는 없고 보통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해서 쫙 마셔주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특히 우리 몸속에 공복 시에 이런 싱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면 흡수가 촥촥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맑아지는 거죠. 당뇨라고 하는 것은 또는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피가 산화되는 겁니다.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산화된 피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항산화물질을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피를 약한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져서 피를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공복 시에 먹어주면 빨리 소화되고 흡수가 되면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살이 절대 찌게 하지 않는, 살찌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뱃살이 아니라 사실 염증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염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 만성염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10가지 이유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만성염증의 관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한두 개 정도의 만성적인 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소위 말하는 지속성인 상태로 그냥 있다가 어느 날 다른 병에 탁 만난다든지 해서 이게 활동성이 되고 진행성이 되어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든지 어디 한쪽 구석이 안 좋은 데가 있었는데 코로나 걸렸다든지 급하게 갑자기 감기에 걸리다든지 해서 열이 나면서 염증 지수가, 염증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갑자기 폐혈증이 온다든지 폐렴이 온다든지,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속성인 상태에 있던 것들이 어느 날 활동성이 되는 것 또는 급성인 상태로 바뀌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병이든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정신을 놓게 됩니다. 안심하고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갑자기 복병처럼 치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한방에서 말하는 기가 맑은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기가 맑은 음식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버섯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섯 종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버섯은 생각보다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도와주고 항산화시켜주고 항암물질이 있어주고 만성염증을 관리해주고 그래주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밥을 만들 때도 그렇고 국을 만들 때도, 된장을 만들 때도 그렇고 버섯을 조금씩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기가 맑아지면서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허약하고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인삼을 많이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인삼에다가 대추를 넣어가지고 인삼과 대추만으로 그렇게 달여서 그것을 냉장고 안에 넣어 놔뒀다가 자주 끓여서 마시고 하면 우리 몸에 기운을 도와주고 피를 맑게 해주고 만성적인 염증들을, 세균을 죽여주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인삼은 큰 보약이뿐만 아니라 아주 살균 작용도 강한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병들,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몸의 원기를 도와서 자기 몸의 원기로 하여금 병을 쳐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거기다가 대추를 조금 넣어서 같이 해주면 훨씬 나아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김양규라고 합니다. 김양규 한의원 원장입니다. 79년도에 경희대를 졸업을 하고 86년도에 박사를 땄죠. 그래서 40여 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12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롯해서 생활 습관과 관계되는 책들을 제가 펴낸 것이 5권 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제 이름 김양규라고만 치면 제가 TV에서 강의한 내용들도 많이 뜨고 새까맣게 나올 겁니다. 굿TV를 통해서 제가 6년 반 동안 제 이름 들어가는 김양규 박사의 성경적 한약을 강의한 적이 있고, 지금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라디오 닥터를 22년간 아직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임상을 하면서 또 일본어도 제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진찰도 가능하고 일본어로 설명도 가능하고 일본에 가서도 제가 또 특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과 관계되는 분들이 한방적인 진료를 받거나 강의를 요청을 드릴 일들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